시장 골목 떡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정옥 할머니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무릎, 연골도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관절염, 고혈압, 소화불량까지. 가끔은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도 헷갈렸죠.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건 석 달 전. 처음엔 노인 요양시설 얘기를 꺼냈지만 할머니는 그 말에 반쯤 실신하다시피 했고 결국 집에서 간병인을 붙이겠다는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왔습니다. 박미정. 마른 체형에 긴 머리를 묶고 깔끔한 셔츠와 조끼 차림.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그녀는 너무 익숙한 듯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모시게 된 박미정입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간병인을 바꾼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우리 아들이랑 아는 사이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예전에 살짝 뵌 적 있어요. 워낙 인상 깊으셔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순간 할머니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익숙함이 아닌 소유욕 같은 게 묻어 있었으니까요. 박미정은 간병을 아주 잘했습니다. 약시간, 식사, 혈압, 산책, 간식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할머니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급히 외출하던 순간 가방이 열리며 서류 한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중 하나. 파란색 표지에 익숙한 보험사 마크.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 김태호. 할머니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 이게 왜?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집에 들어온 걸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을 의심한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 숨겨두었던 기억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들이 새 간병인을 붙여줬다고 했을 땐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보낸 문자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분 믿고 맡기세요. 전문 간병인이래요. 그 짧은 말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믿고 맡기라면서 왜 본인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을까요? 진짜 가족보다 낯선 여자 하나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박미정이 저녁 약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위쪽 보험사 쓰셨죠? 이 약 복용 기록 때문에 갱신 자료 낼 수 있으니까 서류 따로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험사 이름을 굳이 거론한 것도 서류를 따로 보관하라고 한 것도 모두 이상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보험은 아들이 다 알아서 했던 일인데 그녀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 그런 걸 자네가 왜 알아?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박미정은 싱긋 웃으며 말했죠. 이쪽 일 오래 하다 보면 감이 좀 오거든요. 어르신들 보험 서류 요즘 많이 분실돼서요.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힘겹게 침대를 내려와 거실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 명의의 보험 계약서 그리고 아들 명의로 바뀐 보험 갱신 서류까지 모두 그녀가 따로 봉투에 모아뒀던 것. 그런데 서류 순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맨 위에 있어야 할 가족관계 증명서가 맨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구겨지지 않았던 종이 하나는 뒷면이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꾹 움켜쥔 채 가만히 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누군가 이걸 몰래 열어봤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정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잠 못 주무셨죠? 오늘은 스트레칭 조금만 하고 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서류를 뒤졌다는 걸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그냥 간병인이 아니구나. 그날 아침 박미정은 커튼을 젖히며 말했습니다. 햇빛 쐬셔야 기분이 풀리죠. 어머님, 오늘은 냉장고 정리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걸어갔고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말투, 그 몸짓.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서랍장을 뒤지던 밤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위치가 바뀌어 있던 건 물론이고 보험계약서 뒷면엔 낯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5일 전까지 서명 완료 우선 청구권 확인할 것. 할머니는 그 글씨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이상하게도 오래전 본 적이 있는 글씨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미정이 외출한 틈을 타 오래된 나무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몇 장의 편지. 그중 하나는 남편 몰래 다른 여자에게 받은 편지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편지를 손에 넣고도 아무 말 없이 덮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편지 속에 쓰인 말투와 문장이 박미정이 쓰는 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편지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그날 밤 미정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말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갱신기록관리 전산상 불일치. 그런 단어들을 꺼내는 그녀의 입술. 그건 병원 직원도 일반 간병인도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정은 TV 리모컨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뉴스 틀어드릴게요. 오늘 보험 관련 이슈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사망보험도 디지털화돼서 사고 증빙만 잘 돼도 수령이 빠르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망보험이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그녀는 누구이며 왜 우리 가족 보험 구조를 이토록 깨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글씨체, 문장, 말투 그리고 그 말미에 적혀있던 이름. 미정. 이름이 같았습니다. 물론 흔한 이름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우연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박미정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는 사이 창문을 닫고 TV 채널도 꼭 종교 방송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하루는 약을 건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기억이 더 흐릿해지신 건 아니세요? 응, 어제 드신 약을 다시 달라고 하셔서요. 2번 드릴 뻔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정신을 조작하려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아들은 짜증을 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또 밤에? 그 간병인 여자, 내가 소개한 거 맞니? 그렇다니까. 무슨 일 있어?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에 너 몰래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온 여자 있었지? 꽃 들고 와서 너랑 잠깐 말하고 돌아갔던 사람. 수화기 너머로 분명히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잖아.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기억 안 난다기엔 아까 그 간병인 이름이랑 똑같던데.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할머니가 혼자 움직이는 걸 유난히 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드릴게요. 은행 가신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사기 많대요. 그런 건 아드님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점점 할머니의 일상이 미정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병원 진료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상담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진료 기록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내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서려는 순간 거실에서 박미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조금 바람 좀 쐬려고. 같이 나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은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걱정하시니까요. 혼자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 병원 앞. 할머니는 결국 진료기록 복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직원에게 말했다는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요. 최근 기록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된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목한 보호자. 간병인 박미정.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자신을 없애기 위한 구조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미정은 할머니의 일상을 완벽하게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약과 식사, 외출 동선, 병원 동의서, 심지어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도 자신이 중간에서 걸렀습니다. 어머님 말씀 주시면 제가 며느님께 대신 전달할게요. 직접 통화하겠다. 아드님이 요즘 바쁘셔서 연락 안 받으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 번호는 바뀐 지 오래였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피하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띠링.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낯익은 목소리.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군대를 막 전역한 24 청년. 할머니가 손수장조림을 담가 붙여주곤 했던 그 아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 할머니, 왜 요즘 전화 안 받아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얘기 안 꺼내고 뭔가 이상해서 그냥 왔어요. 박미정은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요즘 할머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혼자 감정 기복이 심하셔서. 누나,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뭔가에 갇힌 기분이다. 같이 다녀? 그 여자, 내 아버지가 보낸 여자야.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랑도 뭔가 관련이 있어. 지금 나 혼자 싸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정은 도윤을 향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 씨, 제가 오늘 할머님 모시고 병원 가야 해서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같이 가요. 예. 전역하자마자 실업자예요. 시간 많습니다. 할머니 일엔 제가 같이 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박미정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맞닥뜨렸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기록 남기는 사람 맞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병원 CCTV부터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댔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다음 날 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열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PDF 스캔본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 박미정. 관계 지인. 청구일 2013년 6월 9일. 사망자 김태우.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거다. 맞아요. 아빠 이름으로 된 유족 보험 말고 이건 서류상엔 개인 사적 보험으로 처리된 계약이에요. 나 이 이름 그때 못 봤어. 도윤은 미정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웹진을 뒤지고 기사 스크랩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예전 모병원 원무과 행정직원이었고 의료기록 조작과 위조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조차 이 여자와 관련 있었던 걸까? 그 여자 지금도 보험 얘기 많이 하죠? 응. 사망보험이 어쩌고 요양보험이 어쩌고 왜? 그럼 다음 단계는 확실해요. 할머니, 혹시 이번에 병원 진료 기록 변경됐다는 말 들은 적 있어요? 그 여자가 며칠 전 병원에서 상담하면서 뭔가 작성하긴 했어. 그 말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병원 같이 가요. 정식 민원 넣고 제 이름으로 진료 기록 청구할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정보 공개 청구해보죠. 유족으로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내역 제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정은 할머니가 외출복을 입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젠 좀 내가 내일 알아서 하려고. 어머님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나 혼자 아냐. 도윤이 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같이 갑니다. 보호자 변경 서류도 제출할 거예요. 병원 행정실. 도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료 기록, 최근 6개월간 열람한 사람 명단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원칙상 보호자만 가능하신데 저 보호자입니다. 변경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박미정이라는 간병인이 어머님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출력 요청한 적 있으신가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렸고 잠시 후 화면을 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지난달 23일 보호자 대리로 기록 열람 요청 있으셨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확실하네. 그 여자는 그냥 우리 집 간병인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해온 여자야. 박미정은 바뀌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위협적인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병원에 동행한 날 이후 그녀는 두 사람의 동선을 철저히 감시했고 할머니의 핸드폰은 자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미정이 식탁에 앉아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기억을 뒤바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진단 좀 받아보시죠?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정신감정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요즘 요양 쪽은 선제적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족 유산 관련해서 판단력 떨어지신 경우엔 그 판단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곧 정신 이상자로 몰면 유산을 가로챌 수 있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험 사기 의혹, 신분 위장, 보호자 허위 등록, 병원 문서 열람까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려고요.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면 진단서나 구체적 금전 피해 있어야죠. 간병인이 병원에 들렀다고 다 사기인 건 아닙니다.
실망한 도윤이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는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라. 그녀가 꺼낸 건 방금 도착한 우편 봉투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을에서 보호자 요청에 따른 상담 예정. 서명란엔 박미정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서류까지 진행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도윤은 이가 갈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CCTV 설치기기를 꺼내 거실과 할머니 방 입구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며칠 후 박미정은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는 그녀의 음성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네, 회장님. 할머님 쪽은 거의 끝났어요. 손자만 조심하면 되고, 진단서 준비는 제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예전처럼 깔끔하게 처리될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은 그 화면을 캡처해 곧바로 병원 보험사경찰청 민원실에 동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 사기극이 아니라 아들의 내연녀와 함께 짜고 버린 보험 사망금 설계극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니들보다 먼저 죽진 않을 거다. 이번엔 내가 먼저 끝내줄게. 신고 후 일주일. 할머니의 집엔 한밤중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이 제출한 CCTV와 통화 녹취, 보험 청구 내역, 병원 문서 열람 기록까지 모두가 박미정과 김정우 할머니 아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경찰 앞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저는 단지 간병인으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험 얘기는 가족들이 먼저 꺼낸 거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측에서 제출한 보호자 위임 서류. 서명자는 김정우, 대리인 박미정. 그 안엔 할머니 본인의 위임 동의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 청구 내역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직후 지인 자격으로 청구한 보험까지 있었어요. 가족 아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은 박미정과 김정우를 보험사기 위조문서 행사 공문서 위 조미수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긴급조사를 위해 각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할머니 앞으로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건은 위조 및 허위 청구 의혹으로 무효 처리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청구된 보험금은 수령자 동결 상태이며 가해자 명의의 자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할머니는 고요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옆에 앉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내가 살렸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법무사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상속자 김도윤.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운 사람. 유산 전액과 함께 거주 중이던 진명의 이전. 그 외 가족 전원 상속 제외. 몇 주 후 도윤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혼자 다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는 예전부터 아니었어. 그땐 내가 나 혼자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날 저녁 박미정은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에 이감됐고 김정우는 직장 내 징계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선 어머니가 돌았대, 상속도 안 준대라는 말들이 돌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처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너졌지만 진짜 내 편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